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파월 의장과의 첫 공식 만남이자 사전 예고조차 없었던 깜짝 회동이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초청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인사이드 USA를 통해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회동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결정 등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로는 전적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또 그에 따른 전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동료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은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석에만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연준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물가 인상과 고용 둔화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내놓은 지난 5월 FOMC 회의록에서도 연준 의사 참석자들은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더욱 지속될 경우 FOMC 위원회가 어려운 상충 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통화가 필요하다고 밝힐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월가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다시금 높아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누군가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경제를 돕기 위해 고일 관세를 낮췄던 자신의 선의도 쓸모가 없어졌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내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중국과의 무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특히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광물 분야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이달 10일에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115%포인트의 관세를 서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 밖에 시장 개방이나 광물 수출 등 세부 사항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어 무역대표부는 일부 필수 광물의 흐름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봤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고 필수 광물과 휘토류, 자석 같은 것들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도 미국과 중국 간의 후속 협의가 다소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회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미중 두 정상이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때라며 실무적 진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합의 이후 완화됐던 두 나라 사이 간의 긴장이 최근 잇따른 조치로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인공지능 AI 칩 개발 능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무역 전쟁 제기에 대한 뉴욕 시장 월가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주 초 연방법원의 관세 부과 중단 판결로 흔들렸던 미국 무역 정책의 새로운 혼란을 야기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구인 영상을 띄웠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인간 스파이를 재활성화해야 된다는 어려운 시험에 직면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를 보도했는데요. 눈길을 끈 기사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이달 초 자신들의 유튜브 계정에 헐리우드 수준의 영상 2편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들은 화려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이 처한 어두운 상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협조하는 스파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선 최근 몇 년 사이 핵심 기밀을 넘겨줄 외국인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19년 이래 성공 비율은 두 자릿수가 줄었다고 한 전직 정보기관 관련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밝히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연방상원청문회에서 존 레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은 인간 정보 수집이 필요한 만큼 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레플리스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런 흐름을 되돌려 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대통령 일일 보고에 올라가는 내용의 60%가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감청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현직 첩보요원들은 위성이나 통신망이 닿지 않은 곳에 심은 스파이들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들의 의향을 간파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스파이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거리가 텅텅 비고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은 오랜 정보원들을 만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직면한 장기적인 위협은 바로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 제임스 본드는 몇 사람을 따돌리고 정보원을 만난 뒤 번쩍이는 스포츠카를 타고 사라지면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파이들은 곳곳에 있는 폐쇄 감시 카메라 CCTV와 전화 추적, 생체 정보 기록 등을 의식하고 움직여야 된다는데요. 특히 중국처럼 100만 대 이상의 폐회로 감시 카메라 CCTV가 깔려 있으며 일상적으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곳에서 정보원들은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국 각지의 카메라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몇 주에서 몇 달 뒤라도 내부의 반역자가 미국 요원과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첨단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적국의 정보 요원에도 불리한 요소라는 것이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짚었습니다. 한 중앙정보국 CIA 관계자는 오늘날의 이 디지털 환경은 위험만큼이나 많은 기회까지 품고 있다며 우린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이라고 적시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실세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때 케타민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을 포함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마약 의존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이 나라 대선 때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의 유세를 도우며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다량의 마약과 약물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각성제인 에더를 포함해 약 20여 종의 알약이 든 약상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 방광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양의 케타민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공화당 보수정치행동회의 연례 행사 당시 인터뷰에서 두서없이 말을 더듬어 이 마약 복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앞서 일론 머스크는 언론 인터뷰 중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케타민을 처방받았고 2주에 한 번씩 소량만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너무 많은 케타민을 복용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나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극도의 행복과 끔찍한 절망,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모임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케타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어 약물 사용 금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에 따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요구에 따라 3년 동안 불시에 약물 검사를 받아왔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약물 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정부 효율부를 맡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연방정부 조직과 연방 공무원들의 해고를 진행해왔던 그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특별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임기는 끝난다며 낭비적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조직과 인력 감축에 나서 활동하는 동안 트럼프 측근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무리한 조직 감축에 따른 전국적인 반대 시위도 촉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소가 방화 등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